자, 그럼 이제 그 유럽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민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유럽의 어떤 문제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자유로운 그 이민자들의 이동이라든가 직업의 이동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미국 통신사 이야기하시면서 멕시코 이제 그렇죠. 막으니까 통신사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이건 너무나 일반화시킨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큰 의미 있는 것 같진 사실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경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멕시코 장벽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전체가 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국인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포퓰리즘 때문에 잘못 선동됐다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국민들이 영국 국민들이 과연 그냥 선동된 것이냐? 실제로 그들이 그 이민자들 아니 그 직업의 어떤 이동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임금이 감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쌓였다가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을 때 같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사라지는데 민주주의고 종교고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요. 마치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신념 가지고 얘기할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영국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영국 경제의 문제, 즉 영국 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EU 내에서 적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영국은 흑자국이 미국이고요. 적자국 EU고요. 그 핵심이 독일과 네덜란드입니다. 거의 EU 영내에서 적자의 대부분 독일과 네덜란드고요.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이 결국 세계대전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 간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왜? 영국은 산업혁명, 그 증기기관차, 그 수력, 그걸 이용해서 면방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 뒤진 독일,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 했을 당시에는 독일은 정말 변방에 진짜 쩌리 국가였어요. 소위 말하는. 쩌리. 그런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비스마르크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철혈정책. 그 사람이 나와서 통일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뭉쳐서 영국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술, 에너지. 그래서 자동차, 잠수함, 배, 항공기.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벌어온 돈 가지고 그러면 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면 됐었는데 뭐 했냐는 거죠. 영국은요, 어떻게 보면, 혁신기업의 오류에 빠져들었는데, 이건 아실 겁니다. 영국은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빠르게 할 수 없었던 나라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마차보다 유리한 게 편리성이나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정부가 법으로 막아버렸으면 자동차 만들겠습니까? 아, 막았어요? 네, 막았습니다. 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영국은 자본이 다른 제조, 2차 산업혁명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게 경쟁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서 금융업으로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독일이 안 되니까 싸움을 건 거죠.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고요. EU도 영국 국민들은 대영 제국을 꿈꾸고 독일에 침략당한 것을 참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거하고 항상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20년 동안 무역 적자를 까부린 전부 독일이 다 벌어간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결국은 사실 이거 정치를 잘못한 거거든요. 왜 구조령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게 이유 때문이다. 대중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대중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과거 프랑스 대혁명도 보면요. 불과 100년 후에 왕정복고 일어났어요. 민주주의 하자, 자본주의 부르주아자 하자 해놓고 왕정복고 100년 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응? 결국 대중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중도 선동에 항상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EU가 영국 브렉시트 해버리면 지금 현재 영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영국이 브렉시트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영국에 본사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영국보다는 EU 단일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스페인에 영국령이 그 하나 있는데 그 섬. 아, 저 지브롤터. 예, 지브롤터. 그게 영국령이에요. 만약에 브렉시트를 하면 지브롤터가 뭐였냐면 EU, 영국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랬어요. 영한마에서. 왜? 거기를 비자를 검색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페인 여행하다가 지브롤터 들어가서 여행하는데 만약에 EU가 브렉시트에 탈퇴하면 이 지브롤터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벽 세워야 되고 관세 장벽 세워야 되고 그렇죠. 모든 걸 통과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스페인에 여행 갔다가 영국 비자 받아야 돼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불편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일랜드 문제도 나오고 스코틀랜드조차도 네 나가면 우리 나가버릴 거야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즉 영국 정치인, 영국 대중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이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건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영국이 전체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가 되게 작잖아요. 작습니다. 2% 뭐 얼마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럼 이론적으로 뭐 브렉시트를 하건 말건 크게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하는 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에 따라서 세계 막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사실 그 영국의 규모는 2%는 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니까. 근데 그냥 단적인 예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핵심 금리로 쓰이는 게 리보 금리입니다. 즉 영국 은행 간 거래인데 영국 은행 간 거래가 아니라 영국에서 EU 전체를 다 거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보 금리라는 건 한국의 콜 금리 같은 건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따졌을 때 부산은행이 부산에 있고요. 다른 웬만한 은행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이 영국처럼 나 탈퇴할래 이랬다고 치는 부산은행이 돈을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에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는 전화 한 통으로 빌렸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좀 또 새로운 뭔가 절차가 만들어져야겠네요. 그런데 아무 조건 협의 없이 그냥 일단 헤어져 이래버렸을 경우는 이 혼란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영국에서 또 유럽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도 상당하거든요. 일자리도 영국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일자리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협의 없이 그냥 노딜에서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혼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벌어진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측정이 안 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거죠. 근데 저는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표결했다가 표결을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표결 전에 그 레트윈 의원이라고 수정안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레트윈 의원의 수정안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제 방송, 여기서 제 방송 편집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희 그대로 갑니다. 상승미소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이제 대거 월요일 날 걱정을 많이 해서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올린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이제 브렉시트에 무슨 얘기 나오든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존슨 총리가 싸우든 말든 이제 시장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노딜만 막으면 니들이 나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국의 어떤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뭐 유럽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 이제 들어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국에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하죠. 그러니까 국부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국부가 빠져나가긴 하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독일로 간호사 갔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른 나라를 좀 위해서 기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있는 돈 퍼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영업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식당 가니까 거의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가 쓰는데 다 쫓아내버리면 누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럼 가족이 파탄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인도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봐줘야 된다. 왜?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대가로 중소기업이든 식당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돈이 여러분한테도 가고 한국 경제에도 퍼져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적대적으로 역기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개인적으로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뭐 2020년 위기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내년도 그러니까 얼마 몇 달 안 남았네요. 2, 3개월 지나면 이제 2020년인데 막 글로벌 금융위기 뭐 혹은 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나요?
먼저 그분들이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변수들이 제가 봤으면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변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018년 말에는 2019년 경제력이 온다는 유튜브 겁나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장 기본 원인이 부채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게 이제 터지는 시점이 202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특정 기간을 갑자기 언급하는 책들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면 뭐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런 분들을 빨리 국가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성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점대로 해야죠. 사실 망한다는 얘기보다 차라리 위기가 오니 어떻게 하면 그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국가적으로 저는 그런 책을 더 읽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그 어떤 그 세계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백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살면서 거기를 빠져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가 통제로 숨기고 있다, 지금. 사실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위기가 있겠죠. 왜 그분만 빠져나왔을까요? 그 똑똑한 미국 자본들, 미국의 그 많은 수많은 자본들은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분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큰 자본이 먼저 빠져옵니다. 한국이 위험하면 죄송한데 저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빠져나간다면 그 징후는 어느 순간 자본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야반도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징후는. 그 징후가 나타나는 걸 보고 얘기하셔야지 그 팩트를 가지고 언급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뇌피셜로 얘기하시면 사실 대화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그 외화 부채, 그것도 중국 자체의 부채, 정부 부채도 그렇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지금 7위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8위안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물론 그 근거가 없는 거죠. 네. 예. 제가 거짓말할 필요 없고요. 구글 검색하거나 중국 아니면 미국의 센트레이스 연방 비준은행 가면 웬만한 정보 다 있으니까 중국의 외채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중국 GDP의 2017년 말 기준으로 1.6%가 외채입니다. 1.6%. 중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고요. 1.6%면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외채가 어느 순간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채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있고 주식으로 있고 채권으로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이 그 자본시장을 개방한 것이 달러가 부족해서 개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근거로. 힘 빠지시네. 그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자유화가 1번인데요. 그러면 금융시장 개방이 아니라 환율시장 개방이 1번이어야 됩니다. 근데 환율시장이 중국이 함부로 열지 못하겠고 그 환율시장을 열기 전에 결국은 외환위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1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으면 외환위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계속 요구하는데 중국이 먼저 대안을 내세운 게 그거죠. 금융시장부터 개방할게. 그러면 금융시장 개방이 뭐냐면 금융기관의 지분율을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지금은 100%지만 특정 기업은 뭐 50% 이내, 30% 이렇게 제한이 돼. 그것부터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지. 그게 외환시장을 개방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외환시장 개방으로 갈 방법은 없거든요. 외환시장이 중국은 꼭 망하뜨리는, 그건 뭐 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외환이 주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야 미국의 핵심 자본은 금융자본이거든요. 금융자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번 빠지기도 어려워요. 왜? 철저하게 중국이 통제해버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를 전부 다 풀지 않고는 미국이 쉽게 뭐 그 자본시장에 좀 들어가서 비율 가지고 한다?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프치잖아요. 그런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것이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기대죠.